회의소 이석범님 오시면 그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건 이따가 좀 질문자가 온 다음에 안 오시려나? 오시죠? 네, 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질문 이석범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1980년대에서 2000년 이후의 세계로 가는 영화인데 그 이제 영화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미래 영화에서 막 이렇게 공간을 떠다니는 보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홀로그램 간판 나오고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의 상상력으로는 꽤 쓸만했죠. 그런데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휴대폰을 상상을 못했냐는 거예요. 당신 영화에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인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투더퓨처 영화 감독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너무 혁신적이었다. 자기가 상상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이정문이라는 만화가가 휴대폰을 상상한 만화를 그립니다. 1970년대 후반에. 서기 2000년이 오면인가 뭐 해가지고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 이정문 만화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작은 TV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영화 감독하고 만화가 얘기를 꺼내냐면 이제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건데요. 아까 이제 이석범님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찾아보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왜냐면 새로운 우리가 보통 우리 대학 시스템에 전문가를 배출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까지 이래왔어요. 선진국에 있었던 연구 그것을 기반으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냥 블랙스완인 거예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미래에 닥칠 데이터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기후변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이윤이 저런 강의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화가로서 좀 이제 보통 이렇게 약간 보통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좀 많이 저를 부르는데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미래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상상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변리사랑 맨 앞 표지에 보면 제가 쓴 책이에요, 저게. 돈이 되는 미래 특허 119하고. 제가 이거를, 삼성 간부 5명한테 전달을 했어요, 이 책을. 이 책에, 삼성이 살아남을 방법은 딱 한 가지다라고 제가 썼거든요. 전자장비 업체에서 세계 1인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썼어요. 9개월 후에 하만을 인수합니다, 삼성이. 그리고 제가 현대자동차한테 제안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 책은 절판을 시키고 여기다가 이 내용을 다 담았어요. 인공지능과 미래의 문학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 어쨌건 이거는 이제 아까 발표하셨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 정도 펼쳐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평택이랑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이제 상공회의소 분이 계속 안 오시는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본인이 시간을 안 지킨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몽골의 황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몽골에 나무를 심어요. 막 외국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심는 하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어스플래닛인가 그런 사회적 기업이 시작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으면은 뭔가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의 그 미세먼지를 막으려면은 몽골에 나무를 심듯이 중국 굴뚝에다가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스크를 씌워야 되냐면은 이제 오시네요. 이게 모든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공장 굴뚝에 마스크를 씌웠을 때 혹시 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또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원리하고 같이 강한 배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굴뚝 그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 업체에서 개발해서 중국에, 그러니까 기계를 무상으로 줄게, 니네들 다 씌워 그냥. 우리가 뭐 정말 몇십 조를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관리가 문제거든요. 갈아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부품을. 근데 그 관리는 중국이 다행히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외교로 시진핑하고 협력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굴뚝 공기청정기를 제공해 줄 테니까 관리는 공산당에서 철저히 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장들 다 사형시켜라. 우리 그렇게 한번 약속하자. 중국은 걸핏하면 사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은요, 공기청정이 굉장히 잘 된대요. 아시죠? 북경, 최근에 생긴 거예요. 북경 근처 3km인가 5km 내에서 야외에서 비닐이나 종이나 이런 걸 태우잖아요. 그럼 감옥에 가둬버려요. 북경에 아예 그냥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요, 굴뚝에다가 불 피우다가 감옥 가고 그래요, 중국은. 그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교적으로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가 신기술을 공급하고 외교적으로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석범님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마찬가지로 당진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굴뚝을 항상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 어디를 손봐야지 가장 효과가 좋은 거라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또 형님 중에서 제가 발명가들을 많이 알아요. 왜냐면 별리서랑 같이 발명 컨설팅을 3년간 했거든요. 중소기업 발명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낙에 잡다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료공학이라든가 역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데다가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명을 그냥 해줘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기업체가 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굴뚝을 관리하는 거, 굴뚝 관리가 우선적으로 핵심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미세먼지는 봐요.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발표했는데 미세먼지라는 질문을 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CO2 배출이라는 게 미세먼지가 동반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CO2에 의한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게 미세먼지, 공기오염하고 또 하나 토양오염을 동반합니다. 토양오염. 그 다음에 바다오염. 이게 뭐냐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냥. 하나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폭염하고 폭설, 폭우. 제가 여기 필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쇄해서 드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쓴 거를 보고 질문은 제가 받을게요. 근데 저는 이거 항상 강의할 때 제가 준 원고를 다시 리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그 종이에다 쓰지 않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에 쓰인 거는 거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질문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종이에 안 쓴 얘기를 제가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토양오염, 공기오염, 바다오염, 그 다음에 기상이변은 이게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따로따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를 그중에서 해결하려면 나머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구적인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 국가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살아남기 시리즈라는 만화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정말 기상이변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라는 만화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여름 노동하고 겨울 노동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직업이 없잖아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지금은 그림도 팔리고 뭐 칼럼도 한 편에 5만 원씩 받고 그래요. 제가 한 달에 그러니까 매주 칼럼을 한두 개씩 써요. 그러니까 칼럼 수입이 한 4, 50만 원 됩니다. 한 달에. 편당 5만 원씩. 글 쓰느라고 정말 힘드는데 미래에 대한 칼럼, 미래 대비한 칼럼, 그 다음 고전에 대한 칼럼, 그 다음 창의성에 대한 칼럼, 이 세 종류의 칼럼을 써요. 근데 여름하고 이제
이렇게 글하고 그림을 팔기 전까지는 주로 제 직업이 건축 노동이었어요. 건축 노동이었는데 이제 또 전문 노동가가 아니잖아요. 2014년까지 건축 노동을 했거든요. 근데 주로 전문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틈새에 가서 노동을 하게 돼요. 틈새, 그러니까 좀 작은 건축 현장에 가게 되는데, 작은 건축 현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더울 때하고 아주 추울 때 일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까 기후변화 행동에 있어서 제가 겨울에 노동할 때 들었던 생각이, 이 안전화에서 열이 났으면 정말 좋겠다. 발 시려운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 이제 불을 피우거든요. 그럼 손은 녹일 수 있는데 발을 녹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여름에 일할 때는 왜 우리나라 안전모는 왜 다 그 모양으로 생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군 예전에 2차 세계대전 할 때 영국군이 쓴 모자 아시죠? 책 넓은 안전모. 왜 책 넓은 안전모는 없냐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챙이 좁게 되면은요, 이제 조끼 같은 걸 입고 노동을 하게 되는데, 챙이 좁으면 여기가 화상을 입어요. 어깨 이 부분이. 여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노동할 때는 여기가 벗겨져 버려요, 어깨가요. 그러니까 반팔을 입거든요. 그리고 토시를 하는 이유가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건 뭐냐면은 저는 각각의 현장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우리 그러면 이게 평택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볼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무원 직무 발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브레인스토밍에 오면은 뭐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직무 발명을 유도해서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택 내에 어떤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소기업 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내 창업이라든가 사내 발명을 증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소스는 저같이 이렇게 상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책에도 얘기해놓고 여기저기 막 다 써놨거든요. 그럼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활용해서 발명이나 창업을 좀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중위도 지역,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은 좀 섬나라라서 좀 다른데요. 유럽, 한국, 미국의 우리 38선하고 이 위아래 선에 배치된 중위도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거 아닌 냉방 모자, 그러니까 냉기가 내려오는 모자, 얼마 전에 인형 알바생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냉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냉기가 나오는 모자에다가 조금씩 디자인이 변형된 이런 아이디어 발명품들은 대량으로 팔리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것을 자꾸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젊은이들의 그 두뇌를 좀 빨리 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미세먼지는 계속 미세먼지가 부동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경기도를 떠났거든요. 지금 전라북도에 사는데 거기도 미세먼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딴 데로 지금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정말 미세먼지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이사를 다닐 정도로 프리랜서니까. 근데 반면에 이 미세먼지가 우리 기업들하고 대한민국에 어떤 기회를 주게 되냐면은, 그 원격 현실이라는 거, 가상현실이나 원격 현실을 통한, 즉 굳이 먼지가 많이 끼어 있을 때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노동할 필요가 없다면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미세먼지, 폭염 다 마찬가지예요. 기상이변은 게다가 폭설까지 있어요. 폭설. 즉 아예 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로 자동차가 움직인다거나
그런 방법들도 그러나 좀 거대한 개발인데, 너무 거대한 부동산 개발인데, 그 박원순 시장도 잠깐 얘기했다가 지금 계속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꾸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사실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폭설의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한테 이제 그 여기 보시고 제가 한글로 인쇄한 거 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상이변에 있어서 아까 이제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까 그 이윤희 소장님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제 PPT는 아니니까 8페이지에 65만 년 동안 CO2 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 봐야 되는데, 자, 12만 년 전에, 34만 년 전에 지구상에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쓰는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거의 300ppm까지 올라갔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라는 것이냐 이거죠. 자, 그거는 뭐냐면은 지구 궤도의 변화도 있지만은 태양계 자체가 움직이는 주기가 있고요. 우리 태양이 움직이니까 그 주기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 내부에 마그마 활동의 주기가 있어요. 마그마 활동의 주기.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주기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로 간빙기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거 그 당시에 문명인들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가지고 이게 기온이 떨어졌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구상에 화산 폭발하고 구름의 양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뭐 북극에서 제트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4월, 5월, 6월까지 영하의 날씨가 막 쳐들어 내려오고 이런 것은 너무 지금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미세먼지도 구름량을 늘려주는 요소고요. 화산 폭발도 구름의 양을 늘려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폭발 안 해도, 우리나라 백두산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폭발해도 구름의 양이 많아진다고요. 또 하나, 기온 상승이 되면은 공기 중에 수분, 뭐 1도 상승할 때마다 뭐 7%씩 늘어난대요. 그 수분을 가지고 있는 함량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연에서. 구름은 꼈는데 비는 안 오는 거예요. 비 내릴 것 같은데 안 내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계속 자, 구름이 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일조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미래 농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조량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인공적인 빛으로 시설농을 좀 더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공 빛으로 그 식물을 키우는 그 연구를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금. 갑자기 지구상에 구름량이 많아지고 지금 그 주기가 됐어요, 지금 현재. 지금 보세요, 주기가 됐어요. 무슨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후변화 행동을 CO2 배출하는 행동을 해서 지구기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지구 자체의 주기상에서 지구기온이 떨어질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는 거하고 화산 폭발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일조량이 줄어드는 것에도 굉장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그 농업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부분을 거기서 제가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아까 그 발표에서.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추가할 건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있나 좀 한 번만 보고요. 없으면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기후변화는요, 블랙스완하고 회색 코뿔소가 동시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와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가 없어요.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네.
출산율이 떨어지네. 그건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이고요. 질문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지정 부분이랑 마이크 드릴까요? 여기 많아요. 이수영에 대해서 5분 동안 처벌해 주시고 네,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지금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제가 생각했던 보이신 분들하고 그런 강의 그걸 제가 예측을 잘 못해서 질문 같은 경우는 그냥 먼저 발표자로 같은 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걸 할게요. 발표자죠. 보시면 이제 여기 발명에 대한 네. 발명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발명에 대한 이런 자료를 많이 봤어요. 네. 봤는데 저는 지금 한 회사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고 또 환경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법을 하는데 네네네. 아이디어는 되게 좋으세요. 저도 만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참고적으로 아까 중국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환경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중국에도 법이 있지만 저희 회사 수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미세먼지 같은 거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사계절 내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이제 강화가 돼서 새로운 게 신설이 된 벌칙이 뭐냐면 사형제. 그 전까지는 사형제가 없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 시행되는 환경법에는 사형제도가 네, 맞아요. 죽인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신설이 돼서 그냥 무허가라든가 불법허가 같은 경우는 좀 사형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많이 보면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석탄 같은 경우 못 되게 하니까 원재료 값이 올라가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원재료 예를 들면 이제 화학약품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삼성에다가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을 잘 해주신 게 하나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식이 한 40% 정도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원재료 값을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석탄 연료를 사용했을 때 원재료 값에 비해서 성경 연료를 사용하니까 자기네들도 뭐 이렇게 이윤을 남기게 되니까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가성소다 값 같은 경우도 모든 저희 화학물질 가격이 최고 2배 정도 올랐어요. 2배 정도. 그런 걸 보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싸게 쓸 수 있는 것과 비싸게 이제 깨끗하지만 비싸게 쓸 수 있는 것 이런 동전의 양면인데 반대로서 보면 이제 여기 아이디어 같은 거에 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대기환경 보전법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지정한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담당자로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예. 문제가 항상 저희는 문제를 아는 살아요. 환경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인사, 그러니까 사람 개인 관계에 있고.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구를 하는데 문제라는 정의 자체를 내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문제라. 맞습니다. 문제가 뭔지 지금 문제를 정리를 해라. 그걸 어떻게 해요? 네, 문제. 그 상황을 아니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가 답할게요. 네. 지속성이나 항상성이나 안정성이 깨진 이후에 이게 왜 그랬지라고 인식하는 상황,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바른 것과 올바른 거의 차이를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 환경 같은 경우는 법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사이 자체를 줄이는 거를 갖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회사 입장에서 아니면 일반의 개인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면 네. 접근법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접근법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이윤희 소장 강의도 그랬고 제 발표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각 회사마다 거기 들어가서 실질적인 컨설팅 업무를 해보지 않은 아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중소기업 컨설팅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면은요 해결법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현장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질문자가 저는 잘 나가는 회사에 계신 분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인데 자본과 회사는 이윤축으로 움직이고 잘 나가는 회사에서는요 문제는 해결 의지가 절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좀 돈으로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울 만한 뭔가 그런 여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다고 봐요. 결국에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진화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그 현재 거기 회사에서도 어느 한계까지 내가 이걸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 그 회사가 출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문제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보통 잘 나가는 기업이나 이렇게 좀 잘 살만한 사람들은. 그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 걸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돈만 있으면은 상황별로 기술을 사거나 서로 뭐 계약을 맺거나 해서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문제가 그거죠. 먼저 문제를 인식해서 스타트하는 중소기업이 과연 나와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안 나와준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해외 스타트업을 계속 수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사례. 네. 진이면 쪽에 있는 모 기업이 2달 전에 촉발이 됐어요. 촉발이 됐는데, 촉발을 하면 이제 방지시설이 있잖아요. 방지시설 하나에 배출시설입니다. 대기 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시설 15개가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 15개 중에 3개가 댐퍼가 있어요. 댐퍼. 그 댐퍼는 이제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검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지선은 돌아가지만 여기 있는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적발을 당해서 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해서 사장님 고발이 되고 영업정지 10일을 받았어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이라는 그 방지시설, 메인 방지시설 하나, 거기에 대한 동의를 붙여도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다 공장을 못 돌리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환경 담당자가 겸직을 해요. 총괄을 하면서 네네네. 환경 이제 선물 생산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냥 저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그리고 이제 여기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멀리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그런 거에 막 쫓기듯이 이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례 말고서도 뭐 여기 지금 여기 뭐 저기 출판공단에 있는 모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통합공단에 비슷한 경우, 통합공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게 폐양열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폐양열 집약하는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약품이 삼성에서 휴글로벌 사고처럼 삼성에서 하는 불산 사고, 불산을 꼭 써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요. 그거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아시죠? 그런 거를 소홀히 했을 때 손해가 너무 크다라는 걸 사장들이 인식을 하면요 배치를 해요. 그 점검하는 직원을. 근데 그것이 대충 벌금으로 때우면 배치를 안 하는 거죠. 사실 공포가 있어야 된다고 좀 봐요. 근데 이제 네. 아까 이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 환경법에서는 도입을 했어요. 일단은 화물지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매출액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 그리고 이제 삼성같이 여러 캠퍼스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5%를 해갖고 많이 크죠. 또 하나가 환급법이라고 해서 환경오염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고 1,000억까지 징벌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환경사고가 났을 때 피해 입은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그 회사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제도는 생겼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되게 센 데다가 앞서가요. 경영자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니까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현실에서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법이 이끌고 가게끔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에다 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의견 좋습니다. 기후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힘들었을 적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씩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 변화라는 습도가 높아졌거든요. 저희가 2년 정도 전에 공장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습도에 대한 걱정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괜찮은데 작년에 습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온도계를 돌려가지고 클린룸이라고 해서 이제 온도를 20도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시설을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밖이 굉장히 덥고 단조의 온조 덕트는 이제 좀 차가우니까 밖에다 이렇게 스포츠를 좀 구현을 해놨지만 물체가 발생하다가 그렇게 유기가 생기더라고요. 결로가 발생을 해가지고 떨어져서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불을 세버려서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지도 데를 물이 생겨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바깥에서 물이 발생을 해가지고 좀 떨어져 버리는 거죠. 클린룸을 유지하는 회사에서 환경에서 먼지가 많은 물기가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클린룸을 의미가 없지 싶어가지고 국가인의 공간 자체를 그냥 바람을 쏘아버려가지고 안쪽에 있는 습기가 많은 밖으로 빼는 뺀공을 다시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1층에 있는 복도에는 보통 사무실이나 이제 식당이 있는데 복도에 이제는 에어컨 따로 없어요. 사무실이라든지 식당에 에어컨이 있는데 복도는 따로 에어컨이 없는데 걸어가다 보면은 습기가 많은 날에는 갑자기 이제 결로가 생겨가지고 벽이 축축해지고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그래서 이제 잘못 들었다가는 이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가 제습기를 집어넣어서 추가로 한다든지 그러면 제습기 돌리면 계속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또 아까 클린넛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제 그렇게 뺀공사를 하면 뺀 돌려야 되니까 추가로 전기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전기가 돌아오게 되면 화석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조사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구온 다습, 뭐 폭우, 가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상황인 것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일단 적어놓은 거고요. 습기가 많아지면 뭐 제습기를 튼다든지 그렇죠. 팬을 돌려가지고 공기를 순환시켜서 안쪽에 있는 그 습한물들을 갖고 빼는 식으로 이렇게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례를 들으면서 다른 회사들도 없이 공부해서 왔는데 그런 사례는 뭐 없으신가요? 제습 같은 경우는요. 제습의 원리는 상온과 온도차가 15도 이상 생기는 제습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습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것도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 방법인데 슬러지가 이제 함수율이 높잖아요. 슬러지 자체가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필터프레스라든가 벨프레스
제습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나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수도 있는데 좋은 이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걸 갖다가 반대, 역경, 이렇게 된다면 제습이 아니라 이 온도차, 결로에 대한 온도차의 원리만 안다면 예를 들면 뭐 슬러지 함수를 낮춰서 회사에서 배출하는 슬러지 양 자체에 무게를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서 특허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특허래요. 기존 특허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그 각 기업에서 어떤 국가가 좀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왜 결로 현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개선과 혁신을 두 개를 분리시켰잖아요. 근데 이걸 개선해야지 하면은요 처음에 비용이 조금씩 증가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전반적으로 그 비용이 증가하다 보면은 그러지 말고 우리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 이런 그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좀 그랬을 때 저는 그 좋은 기업의 대응은 이게 더 심화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상상해 보는 것이 저는 기업 대응에 있어서 가장 좋다라고 지금 그게 제 오늘 발표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닐하우스 결로 현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아는 분이랑 특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그 우리나라 온돌방 기능으로 해가지고 다층을 주되 그 비닐 겹 한 층마다 온도가 10도 이상 절대 안 벌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다층을 주느냐? 다층을 줄 수 있는 특허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비닐을 여러 겹을 아주 값싸게 칠 수 있는 특허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결하려면 이제 그 기술 필요하고 디자인 필요하고 특허 필요하고 또 남이 이미 부분적으로 특허를 내놨어요. 그럼 거기랑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제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어쨌든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의 가장 좋은 대안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운데가 비어 있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갈대라든가 뭐 그런 것 중에서 정말 강도도 비슷하고 굵기도 비슷한 대량 갈대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부지, 어떤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고 유통망을 어떻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목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해외에서 종자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플라스틱 그 빨대를 금지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개발된 것들이 우리 그 이쑤시개 중에서 녹말 이쑤시개 있죠. 예. 그 같은 성분으로 만든 빨대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또 스타트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싸냐 비싸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은 이윤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화적인 각성을 하면은 그것이 한 1원 정도가 더 비싸도 그러면은 그 갈대 빨대를 우리가 보급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을 하나 국가에서 밀어줘가지고 전체 커피숍에 보급하도록 하자 이런 문화의 문제지 이윤의 문제가 아니다. 좀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어떤 지자체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결단을 내려야죠.
시간은 뭐 적당히 끝난 건가요? 그래서 오늘 원래 40분 발표라는 것 자체로 전체 기업을 대응한다라는 거는 이제 저는 그것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심각해질 거라는 거를 꼭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온도라든가 기상이변이.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금 10만 년의 주기가 지구 기온이 하강하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기상이변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름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하면서, 그건 좀 큰 아이디어를 제가 던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죄송하고,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은요, 저는 끝도 없이 수다를 또 이렇게 떨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부분별로 브레인스토밍에 참여시키면은, 이제 물론 100가지 상상 중에서 한 98가지는 아무 쓸모없는 수다를 떨겠죠. 근데 항상 그 중에서 2%가 우리는 쓸만한 것들이 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지금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